블랙쇼맨과 환상의 여자, 환상의 여자편, 히가시노 게이고. 색소폰 소리의 울림이 실내에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재즈의 명곡, 레프트 얼론. 연주는 종반에 접어들었다. 이 멤버의 라이브는 대체로 이 곡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다. 얼마 전에 도모야에게 들은 이야기다. 도모야는 지금 색소폰 주자의 뒤에서 우드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었다. 곡에 취한 듯 몸을 흔들며 이따금 유즈키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즐거운 밤이냐고 묻는 듯한 시선에 유즈키는 눈을 깜빡였다. 한껏 즐기고 있다는 듯. 색소폰의 마지막 음색이 울려 퍼지자 드러머의 섬세한 심벌 소리와 함께 곡이 끝났다. 주변 관객들은 흡족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거의 대부분이 고령자였다. 색소폰을 불던 남자의 인사를 마지막으로 라이브가 끝났다. 유즈키는 도모야와 시선을 맞췄다.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십 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작은 재즈 클럽을 나와 택시를 탔다. 목적지는 에비스. 택시가 출발하자 유즈키는 스마트폰을 꺼내 도모야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최고의 연주였어. 나 감동해서 울 뻔했어. 이내 답장이 왔다. 고마워. 마음껏 울지 그랬어. 웃음.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유즈키는 택시에서 내려 바로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 발밑에 트랩핸드라고 새겨진 블록이 놓여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검은 문이 보였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 문이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은은한 조명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카운터와 탁자가 하나씩 있는 작은 바였다. 카운터 안쪽에서 훤칠한 키의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검은 셔츠에 검은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바의 마스터인 가미오였다. 카운터 제일 안쪽 자리에 남자 손님이 앉아 있었다. 암갈색 헤링본 정장에 동그란 프레임의 안경을 쓰고 있었다. 마시던 잔에는 위스키인 듯한 호박색 액체가 들어있었다. 유즈키는 카운터 끝에서 두 번째 의자에 앉았다. 분명 오늘은 라이브가 있는 날이었죠? 맞아요. 방금 전까지 클럽에 있었어요. 다카토시 연주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몇 번 듣긴 했는데 오늘처럼 본격적인 재즈 클럽에서 들은 건 처음이에요. 어떠셨습니까? 유즈키는 두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역시 집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음악에 취한 느낌이었달까요? 아마 그 사람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겠죠. 그렇게까지 알아주는 관객이 있으니 뮤지션으로서는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요? 하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카토 씨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겠죠. 가미오의 말에 유즈키는 체온이 올라가는 걸 느꼈다. 달아오는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자,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카토 씨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가미오가 물었다. 아니요, 뭐 하나 마실게요. 뒷정리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테고 일단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드베이스는 일본식 표현으로 정식 명칭은 콘트라베이스다. 사람 키보다 큰 악기를 가지고 다니기는 힘드니 도모야는 차로 운반했다. 집은 히로오라 여기서 멀지 않았다. 평소처럼 와인으로 하시겠습니까? 어쩌지? 아까 클럽에서 레드와인을 마셨거든요. 그럼 싱가포르 슬링은 어떠십니까? 저번에 드셨을 때 마음에 들어 하셨지 않습니까? 좋네요. 그걸로 주세요. 가미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조를 시작했다. 먼저 꺼낸 재료는 진이었다. 안쪽 자리에 있던 남자가 일어났다.
그만 간다. 계산 부탁해. 가미호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오늘은 내가 살게. 그러지 마. 둥근 안경을 쓴 남자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가미호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유즈키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괜찮아요. 둥근 안경의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말없이 유즈키에게 고개를 숙였다. 카드 결제를 마친 가미호가 영수증을 남자에게 건넸다. 영수증을 받으며 남자가 말했다. 아까 그 얘기 말인데 역시 길에는 안 올 거냐? 생각해 볼게. 가미호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둥근 안경의 남성은 체념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며 출입문으로 향했다. 가미호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남자는 가게를 나섰다. 누구일까 생각하며 유즈키가 말을 고르고 있는데 가미호가 쉐이커에 재료를 넣으며 말했다. 제 형님입니다. 서로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따금 시골에서 올라오죠. 동생이 고독사라도 하면 귀찮아진다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 드시죠. 가미호는 그렇게 말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옅은 붉은빛 액체에 체리와 레몬이 올라가 있었다. 한 모금 마시자 새콤달콤한 맛과 적절한 쓴맛이 혀 위로 번졌다. 와, 맛있다.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입니다. 가미호는 하얀 이를 보이며 대답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곧 도모야가 오겠지. 라이브의 성공을 축하하며 건배한 뒤에는 오늘 공연의 감상을 이야기해야 한다.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유즈키는 칵테일을 마시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진부한 말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다. 잔이 비었다. 한 잔 더 드릴까요? 하고 가미호가 물었다. 그것도 좋지만 일단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좀 늦네요.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유즈키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좀 늦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여느 때 같았으면 도모야는 금방 답장을 줄 터였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메시지는 읽음으로 바뀌지 않았다. 기다리다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 있거나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스마트폰을 들고 당혹스러워하는 유즈키를 보고 가미호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다. 모르겠어요. 전화 연결이 안 되네요. 재즈클럽에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공연 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지도 모르죠. 이 시간이면 아직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유즈키와 도모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클럽 관계자가 일반 팬에게 뮤지션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것 같지는 않았다. 재즈클럽 연락처는 아십니까? 가미호가 물었다. 네, 오늘 티켓에 적혀 있을 것 같아요. 유즈키는 가방에서 티켓을 꺼냈다. 잠깐 보겠습니다. 팔을 뻗는 가미호를 보고 유즈키는 티켓을 건넸다. 가미호는 티켓을 보며 전화를 걸었다.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여유가 느껴졌다. 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카토 도모야 씨는 출발하셨습니까? 아, 실례했습니다. 저는 다카토의 친구 가미호라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 한잔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도 안 나타나고 전화 연결도 안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요. 가미호는 막힘없이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술술 사정을 읊었다. 나라면 저렇게 못 말했을 거야. 유즈키는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여유가 넘치던 가미호의 표정이 갑작스레 매서워졌다. 어디라고요? 네? 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가미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유즈키를 보았다.
다카토 씨가 사고를 당했답니다. 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악기를 차로 운반하다 오토바이에 치였다고 합니다.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는군요. 데이토 대학 병원입니다. 가미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대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상황은 막연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사실로 인식할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히노 씨, 가미오가 유즈키를 불렀다.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유즈키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가야죠. 병원에. 아까 어느 병원이라고? 데이토 대학 병원입니다. 데이토.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하려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떨려왔다. 같이 가시죠. 가미오가 검은 조끼를 벗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유즈키는 사양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동요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누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가미오가 부른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유즈키는 두 손을 꼭 모으고 도모야가 많이 다치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기를 신에게 빌었다. 병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택시에서 내려 응급실 출입구로 들어갔다. 가미오가 창구에서 도모야가 있는 곳을 알아왔다. 응급실로 가자 대기실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라이브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던 남성이었다. 여자도 한 명 있었다. 40 전후일까? 짧은 머리에 정장 차림이었다. 화장기가 거의 없는 건 아마 서둘러 달려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지만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피아니스트가 두 사람을 보고 다가왔다. 아, 어떻게 오셨죠? 남자는 그렇게 묻더니 유즈키를 보고 살짝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쪽 여자분은 분명 공연을 보러 오셨던 분이죠. 유즈키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다카토의 친구입니다. 가미오가 말했다. 오늘 밤에 만날 약속을 했는데 영 늦는 것 같아 클럽에 물어봤더니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아, 그러셨군요. 피아니스트는 그 말에 수긍한 눈치였다.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가미오의 물음에 피아니스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뇌 좌상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에 치여서 넘어졌을 때 콘크리트 블록에 머리를 세게 찧어서 악기를 안고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긴급 수술 중인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옆에서 듣던 유즈키는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다. 가벼운 부상은커녕 생각지도 못한 중상이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라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 도모야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건가? 일단 앉는 게 좋겠어요. 유즈키의 상태를 알아챈 가미오가 의자를 권했다. 유즈키는 무너지듯 자리에 앉았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격하게 뛰고 호흡이 거칠어졌다. 온몸에 한기가 도는데 겨드랑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눈앞으로 그림자가 졌다. 고개를 든 순간 철렁했다. 방금 전 그 여자가 앞에 서 있었다. 황급히 일어났지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졸도할 뻔했지만 가미오가 부축해줬다. 그냥 앉아 계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자가 말했다. 가미오도 그러는 게 좋겠다고 말해 유즈키는 천천히 다시 앉았다. 전 다카토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예상치 못한 말은 아니었다. 유즈키는 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다카토의 소중한 사람인가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네, 가깝게 지내고 있기는 합니다.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다.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요? 히노라고 합니다.
히노 유즈키입니다. 유즈키 씨, 예쁜 이름이네요. 감사 인사를 건넬 상황도 아니라 유즈키는 침묵을 지켰다. 유즈키는 여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다카토 료코다. 라이브에 가셨나요? 네. 그래요? 나는 벌써 몇 년째 그 사람 연주를 듣지 않았어요. 아니,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 시점에서 이미 배우자로선 실격이었을지도 모르죠. 다카토 료코는 쓸쓸하게 웃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부인, 잠깐 괜찮으실까요? 네. 다카토 료코는 그렇게 대답하고 간호사와 함께 나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유즈키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도모야의 아내와 언젠가는 대면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각오하긴 했지만 설마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만나면 분명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잔뜩 욕먹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상상과는 전혀 다른 첫 만남이었다. 다카토 료코가 대기실로 돌아오더니 피아니스트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저마다 채비를 했다. 돌아가려는 것 같았다. 가미오가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다카토 료코는 유즈키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직 수술이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렇군요. 계속 여기서 기다리게 할 수도 없으니 다들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만 가보세요. 아니요. 저도 여기서. 다카토 료코는 냉철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혼자 기다리겠습니다. 아내니까요. 당신은 다카토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억양 없는 목소리가 유즈키의 뱃속으로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제 말뜻 이해하시죠? 네.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을 들고 휘청거리는 다리로 걸음을 옮겼다. 어느새 돌아온 가미오가 바래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의 배려를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시 가미오가 잡아준 택시를 타고 병원을 떠났다. 온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가미오가 뭐라고 말을 걸어 기계적으로 대답했지만 머릿속은 새하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었다. 유즈키의 집은 다이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었다. 좁은 원룸이라 도모야를 부른 적은 딱 한 번뿐이었다. 작은 싱글 침대에서 사랑을 나눈 적은 없었다. 침대에 누웠지만 당연히 잠은 오지 않았다. 도모야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을 치러도 좋다고 생각했다. 다카토 도모야와 처음 만난 건 2년 전이었다. 유즈키가 일하는 긴자의 의류 매장에서 손님과 점원으로 처음 만났다. 라이브에서 입을 의상을 찾는데 재즈의 세계관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을 보여달라며 어려운 주문을 했었다. 유즈키는 당혹스러웠다. 재즈는 문외한이었다. 솔직하게 말한 뒤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재즈와 패션을 검색했다. 사진 여러 장이 떠서 그걸 보고 있는데 혹시 희노 씨 아닌가요? 하고 그가 물었다. 놀라서 고개를 들자 다카토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역시 맞네요. 아까부터 어디서 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접니다. 다카토입니다. 다카토라면... 다카토 덴탈 클리닉에? 맞습니다. 지난번에 다녀가신 뒤로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다. 괜찮아요. 다카토 선생님이셨구나. 유즈키는 상대의 눈을 보았다. 그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한쪽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잇몸이 부어 있었고 통증도 느껴졌다. 그때 찾은 곳이 출근길에 있는 다카토 덴탈 클리닉이었다. 진료를 2번 받았더니 상태가 나아져 그 뒤로는 가지 않았다. 본업은 치과 의사시군요. 일단은요. 재즈만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낮에는 치과 의사, 밤에는 재즈 뮤지션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담당하는 악기는 우드 베이스로 아버지의 영향으로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자신과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갑자기 친근감이 솟아올랐다. 옷을 고르는데도 열의가 생겼다. 셔츠와 재킷, 하얀 데님 팬츠를 권했더니 마음에 들어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그가 가게로 찾아왔다. 공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그는 유즈키가 골라준 의상을 입고 있었다. 잘 어울리는 데다 우드 베이스를 연주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감사의 뜻으로 점심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주시죠. 유즈키는 그 말을 흔쾌히 승낙했다. 그때부터 이미 그에게 끌렸던 것이리라. 도모야와의 첫 점심 데이트는 즐거웠다. 그는 말을 잘하고 지식이 풍부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기도 했다. 재치 있는 대답으로 딱히 재미있지 않은 유즈키의 이야기에도 웃음꽃을 피웠다. 도모야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밝힌 건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실 때였다. 그러셨군요. 유즈키는 미소 짓고 있었다. 실망하긴 했지만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독신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에 처자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긴 했다. 도모야를 향한 호감이 커지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뒤이어 도모야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다. 아내와는 따로 산다고 했다.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 아내와는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아내는 내가 재즈에서 손을 떼기를 원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죠. 도모야의 말에 따르면 같은 치과 의사인 그의 아내는 할아버지 때부터 치과를 경영해온 집안 출신이라고 했다. 대학병원에서 일하던 도모야도 결혼 후에는 처가의 병원에서 일했다. 문제는 그가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했던 것이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해해주는 듯 했지만 연습이나 공연으로 자주 자리를 비우는 남편에게 짜증을 내게 됐다. 가업인 병원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는 없다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을 더욱 키우고 싶은 야심도 있었다. 나는 내 페이스대로 치과 의사를 하며 재즈를 즐기고 싶었지만 그런 어중간한 태도로는 젊은 의사들이나 치위생사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가 차린 게 지금의 병원이고요. 하지만 그걸 계기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졌죠. 그러다 따로 먹고 자게 됐고 결국 별거하게 됐습니다. 도모야는 남의 일처럼 가벼운 말투로 말하더니 어깨를 으쓱이며 커피를 마셨다. 그리고 다시 허리를 펴고 유즈키를 바라봤다. 설명드렸다시피 사연 많은 아저씨지만 만일 괜찮으시다면 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싶네요. 너무나도 직설적인 말에 유즈키는 당혹감을 느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혹시 교제 요청을 할지도 모른다 예감하긴 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상상조차 못했다. 역시 안 될까요? 도모야가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럴 법도 하죠. 제 마음은 접겠습니다. 잊어주세요. 계속 지금처럼 사시는 건가요? 네? 혼인 상태는 유지하면서 별거하는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건가요? 도모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유즈키의 물음에 담긴 뜻을 이해했는지 표정이 누그러졌다. 아, 이혼할 예정이 있느냐는 뜻이라면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내와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어서요. 앞으로의 일은 모르지만 불확실한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담을 수는 없죠. 그의 대답을 듣고 유즈키는 그가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여성을 유혹할 때 아내와 이혼할 예정이라고 속이는 남자도 많다. 이 남자는 그게 어리석은 짓임을 아는 것이다. 지난번에 라이브에서 동료들이 그러더군요. 오늘은 웬일로 옷을 잘 입었냐고. 지금까지는 재즈밖에 몰라서 촌스러웠는데 지금은 개성이 잘 드러난다고 칭찬받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알겠더군요. 그 점원분이
제 장점을 잘 이끌어내 주었다는 걸요. 그래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잘 먹었습니다. 그럼 갈까요? 도모야가 계산서를 집어드는 걸 보고 유즈키는 초조함을 느꼈다. 이대로 가게를 나가면 이 남자는 다시 연락하지 않을 테고 더는 만날 일도 없을 것이다. 저기요. 유즈키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도모야가 고개를 돌렸다. 네? 점심이라면... 유즈키는 그렇게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점심이라면 또 함께하고 싶어요. 당혹스러워하던 도모야의 표정이 환해졌다. 좋죠. 그럼 가까운 시일 안에 연락할게요. 유즈키는 네 하고 대답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점심 데이트는 곧 저녁 데이트가 됐고 그 뒤에 바에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곳이 가미오가 운영하는 트랩핸드였다. 그리고 바에서 한잔한 뒤에는 차로 10분도 걸리지 않는 도모야의 집에 들리는 게 정석 데이트 코스가 됐다. 불륜을 저지른다는 의식은 없었다. 도모야가 가족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은 욕심내지 않으려 했다. 그것만큼은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사귀고 나서 1년쯤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도모야는 아내와 이혼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지금 이대로는 양쪽 모두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으니 각자의 인생을 사는 길을 긍정적으로 모색하자고 했다고. 이혼하고 나서 당신과의 미래를 생각해도 될까? 도모야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들뜨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유즈키는 도모야를 와락 껴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뺨을 흐르는 감촉은 따뜻했다. 도모야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지금은 고등학생인데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했다.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혼하겠다. 그렇게 아내와 합의를 했다고 들었다. 그 기한이 앞으로 반년 앞으로 다가온 지금 도모야는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었다. 즐거웠던 나날을 돌이켜보며 도모야를 걱정했다. 화장을 지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만 세면대 앞에 설 기력이 없어 침대에서 몸을 둥글게 말고 그저 기도했다. 때때로 머리가 멍해졌지만 정신을 놓은 것인지 순간 잠이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다. 정신을 차려보니 날이 밝아 있었다. 머리와 몸이 모두 무거워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오늘은 결근하는 수밖에 없겠네. 분명 한 소리 들을 테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도 되지 않았다. 이 시간에 누구지?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가미오 씨였다. 어젯밤에 헤어질 때 가미오와 연락처를 교환한 사실을 떠올렸다. 전화를 받았다. 네. 트리밴드의 가미오입니다. 희노 씨 맞으시죠?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실 거면 빨리 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미오의 말투는 담담했다. 하지만 유즈키는 직감했다. 이 사람은 분명 절망적인 소식을 전하려는 것이다. 방금 전에 피아니스트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알려달라고 번호를 남겼었거든요. 스마트폰을 꼭 쥐며 유즈키는 신에게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제발 기적이 일어났기를. 하지만 이어진 말은 유감스럽게도 였다. 다카토 씨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의식이 멀어져 갔다. 우드베이스의 소리가 귓속에서 울려 퍼졌다. 와인잔을 내려놓고 다소 통통한 체형의 모리나가가 가슴을 펴며 말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영화나 드라마의 얼굴은 나오더라도 배우가 아니니
연기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일은 그저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대량으로 촬영해 영상 제작자들에게 대여하는 거죠. 즉, 실제로 연기하는 건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고 그 얼굴만 딥페이크로 빌린 얼굴로 대신 가공하는 겁니다. 연기를 잘하는데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 주역을 맡지 못하는 배우, 또는 외모는 뛰어나지만 연기력이 없어서 배우가 되지 못하는 사람, 그 양쪽을 이 기술로 구제할 수 있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눈을 빛내며 말하는 모리나가의 표정은 마치 소년 같았다. 분명 영상 제작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리라. 여행이나 요리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일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냈다. 굉장하긴 하지만 제가 배우라면 차라리 성형을 할 것 같네요. 유즈키의 옆자리에서 야마모토 야요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공들여 연기했는데 다른 사람 얼굴로 바꿔버리다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맞은편에 앉은 요시노가 웃음을 터뜨렸다. 야마모토도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전문가잖아. 다른 사람은 아니지. 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킬 뿐인데 메이크업을 CG와 동급으로 두지 말아줄래? 야요이는 입을 삐죽였다. 그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매니저로 일한다. 동기인 요신노는 외판부에서 일한다고 했다. 그리고 모리나가는 요신노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했다. 아무리 성형을 해도 노화를 막을 순 없잖아요. 모리나가가 말했다. 하지만 딥페이크를 쓰면 젊은 시절 얼굴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어머, 그건 괜찮네요. 요즘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기술이죠. 문제는 젊은 시절의 얼굴을 부활시켜달라고 팬들이 갈망하는 스타가 일본에 별로 없다는 점이랄까요. 모리나가는 레드와인이 든 잔을 들며 유즈키를 향해 씩 웃었다. 니시아자부에 있는 다이닝 바였다. 대학 동창인 야요이가 만나게 해주고픈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왔다. 유즈키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힐끗 본 뒤에 오른쪽에 놓았다. 지금 몇 시야? 야요이가 물었다. 11시 10분 전. 벌써 그렇게 됐어? 그럼 오늘은 그만 일어나자. 야요이가 남자들에게 말했다. 안 바래다 줘도 되겠어? 요시노가 물었다. 괜찮아. 둘이서 가면 돼. 고마워. 야요이의 말에 요시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을 파악한 얼굴이었다. 모리나가는 아쉬운 눈치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게 앞에서 두 남자와 헤어졌다. 우리 한 잔만 더 하자. 유즈키는 야요이에게 말했다. 좋지. 택시를 타고 에비스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 거야? 작은 바야. 너 한번 데려가고 싶었어. 정말? 기대된다. 야요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별로였어. 영상 오타쿠라 의외로 잘 맞을 것 같았는데. 미안해. 왼쪽에 못 놓아서. 스마트폰을 왼쪽에 놓으면 이 차를 가도 좋다는 신호였다. 미안하긴 지루하지 않았으면 다행인데. 괜찮아. 나름대로 즐거웠어. 거짓말이었다. 관심이 가지 않는 상대와의 식사는 가시방석일 뿐이었다. 하지만 야요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우정에 진심으로 감사할 따름이었다. 도모야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야요이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까 싶었다. 유즈키는 도모야와의 관계를 야요이에게만 털어놓았다. 야요이가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장례식장을 찾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으리라. 불륜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 그럼 당당하게 굴어. 장례식장에 가는 길 야요이는 그렇게 말했다. 울고 싶은 만큼 마음껏 울라고도 했다. 슬퍼하지 말라고는 안 해. 그렇게 쉽게 마음 추스를 수 없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 힘들어서 못 견디겠으면 연락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꼭이야. 알았지?
친구의 말에 감동했다. 아마 유즈키가 허튼 생각을 할까봐 걱정한 것이리라. 사실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판매 직원이 우중충한 표정을 하고 있으니 상사에게도 몇 번이고 주의를 받았다. 코로나로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있고 나서 매장도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됐을 때에는 솔직히 다행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과 만나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유즈키의 마음은 절망의 심연에서 단 1mm도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럴 때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게 바로 야요이였다. 자주 연락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만나러 와줬다. 청소를 하지 않아 어질러진 집을 치워주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즈키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줬다. 무슨 의도인지는 안다. 새로운 사랑을 찾으라는 거겠지. 하지만 유즈키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포기하고 있었다. 도모야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길 리 없다. 그것이 마지막 사랑이었다. 하지만 친구를 위해 열심히 기회를 만들려 애쓰는 야요이에게 미안해서 오늘 밤처럼 불러낼 때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야요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가게는 바로 트랩핸드였다. 도모야가 죽은 뒤로는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그곳에 가면 도모야와의 추억이 밀려들 것 같아 두려웠다. 택시에서 내려 가게로 걸어가자 야요이는 비밀 기지 같은 곳이네 라고 말했다. 조금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실내 분위기는 마지막에 왔을 때와 달라지지 않았다. 손님은 카운터에 앉은 커플뿐이었다. 그 앞에서 술잔을 닦던 가미오가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다. 유즈키는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가 자리에 앉았다. 야요이도 옆에 앉았다. 가미오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유즈키는 꾸벅 고개를 숙였다. 이쪽은 친구인 야마모토 야요이고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가미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가미오는 카운터 아래에서 명함을 꺼냈다. 야요이는 명함을 받으며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대답했다. 주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싱가포르 슬링으로 주세요. 유즈키의 말에 가미오의 오른쪽 눈썹이 꿈틀거렸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괴로운 추억을 떠올리게 할까 걱정한 것이리라. 네, 그 사람 생각에 젖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야요이가 물었다. 도모야가 사고를 당한 밤에 마셨던 칵테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랬구나. 그럼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가미오는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도모야 씨하고 여기 자주 왔었어? 야요이의 물음에 유즈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식사하고 늘 여기 와서 와인을 마시곤 했어. 하긴 술이 세 보이더라. 야요이는 딱 한 번 도모야와 만난 적이 있었다. 둘이 마시다 데리러 와달라고 불렀다. 물론 야요이에게 그를 소개하기 위해서였다. 싱가포르 슬링입니다. 가미오는 기다란 잔에 담긴 칵테일을 두 사람 앞에 내려놓았다. 유즈키는 잔을 들고 숨을 가다듬은 뒤 한 모금 마셨다. 산미와 향기가 입안에 퍼져나가자 즉시 그날 밤의 일들이 떠올랐다. 가슴에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삼키며 눈물을 참았다. 맛있다. 옆에서 야요이가 중얼거렸다. 도모야 씨는 여기 단골이었어? 그런 것 같아. 나하고 사귀기 전부터 종종 혼자 마시러 왔대. 같은 무대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가미오가 말했다. 무대요? 지인의 부탁으로 재즈 공연에서 마술을 선보인 적이 있었는데 당일 무대에 섰을 때 놀랐죠. 밴드가 뒤에 있었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 갑작스레 프로그램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데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마술을 선보인 건 이전에나 이후에나 그때뿐이었죠. 그 밴드에 도모야가 있었던 건가요? 네. 가미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드 베이스의 풍부한 음색이 인상적이었죠. 대기실로 돌아오니 일부러 인사를 하러 오셨고요. 불편하지 않았느냐고 사과하시기에 그쪽 책임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전 처음 들었어요. 5년쯤 전이었나? 요코스카의 라이브 하우스였는데 평소에는 재즈 공연만 하는데 어째서인지 그때만 휴식 시간에 마술쇼를 넣게 됐죠. 하지만 적당한 마술사를 찾지 못해서 매니저가 저한테 사정했습니다. 오랜 지인이라 일단 승낙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인 줄은 몰랐습니다. 다카토 씨 말로는 그 뒤로 마술쇼는 뺐다고 하더군요. 저기 하고 야요이가 끼어들었다. 마스터는 프로 마술사이신가요? 예전에는 그랬죠. 방금 이야기는 은퇴한 지 몇 년쯤 지났을 때라 뒤에서 트릭을 본다 해도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마술을 선보이기도 하시나요? 야요이의 물음에 가미오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여긴 매직바가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아쉽네요. 유즈키가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갔다. 도모야는 자주 그곳에서 연주를 했나요? 그 시절 요코스카 라이브하우스에서요. 얼마나 자주 했는진 모르겠지만 하기는 했을 겁니다. 요코스카는 재즈의 도시니까요. 재즈의 도시. 잘 먹었습니다. 라는 남자 목소리가 옆에서 들렸다. 가미오는 커플로 보이는 남녀 손님 앞으로 돌아갔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작고 하얀 메모를 카운터에 놓았다. 계산서였다. 남자 손님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가미오는 카드를 받아 결제 단말기에 꽂은 뒤 남자 앞에 놓았다. 남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동안 가미오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결제가 끝나자 가미오는 카드와 영수증을 남자에게 건넸다. 크루즈는 언제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글쎄요. 올 여름까진 구입하고 싶은데 지금은 물건이 없다는군요. 남자는 젠체하며 말했다. 좋은 물건을 찾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시마리나에 지인이 있습니다. 크루즈를 찾을 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좋네요. 기억해두죠. 나중에 신세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남자는 겉옷을 걸치더니 유즈키 일행의 뒤를 지나 문으로 향했다. 일행인 여성이 뒤를 따랐다. 늘씬한 미녀였는데 프라다의 롱 셔츠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한껏 멋을 부린 걸 보니 중요한 데이트인 모양이라고 유즈키는 생각했다. 마스터, 즈시마리나에 지인이 있으세요? 두 사람이 가게를 나가고 나서 야요이는 그렇게 물었다. 네, 레스토랑 주방 직원입니다. 주방 직원이요? 크루즈 구입이랑 상관이 있나요? 크루즈를 둘러보실 때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레스토랑에 가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게 뭐예요? 전 지인이 크루즈 판매 담당자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가미오는 태연자약한 얼굴로 말했다. 야요이가 웃음을 터뜨렸다. 웃겨. 마스터는 재밌는 분이네요. 이래봬도 엔터테이너이니까요. 문이 열리더니 아까 나간 여성이 다시 들어왔다. 놓고 간 게 있어서. 챙겨놨습니다. 이거죠. 가미오는 카운터 가장자리에 놓여있던 손수건을 집어 여자에게 내밀었다. 진작 알아챘던 모양이다. 여자는 손수건을 받으며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마스터 눈에는 어때 보여요? 크루즈를 새로 산다는 이야기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애초에 크루즈를 소유한 적도 없을 거고요. 여자는 쯧 하고 혀를 찼다. 역시나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선박 면허를 갖고 있다는 건 사실일 겁니다. 단 2급이고요. 마음만 먹으면 이틀이면 따죠. 젠장, 이번에도 지뢰였네. 여자는 낙담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또 알아챈 거 없어요? 가미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머리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군요. 그래요?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같았습니다. 기억력에 자신이 없는 데다 경계심까지 부족한 거죠. 옆에서 듣던 유즈키는 내심 놀랐다. 대체 어느 틈에 그걸 훔쳐본 걸까? 큰일이네. 여자가 중얼거렸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시는 겁니까? 가미오가 물었다. 그러려고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급한 볼일이 생각났다고 하고 가야겠네요. 여길 데려오길 잘했네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려요. 다시 찾아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여자가 나간 걸 확인하고 야요이가 물었다. 방금 그건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감정을 좀 도와드린 것뿐이죠. 감정요? 결혼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경제력이라는 게 저 여성분의 신조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경제력을 감정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데리고 오시는군요. 한마디로 마스터의 사람 보는 눈이 확실하다는 거네요.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저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능력에는 다소 자신이 있습니다. 마술사란 사람을 속이는 데는 전문가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가미오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다. 스마트폰을 보던 야요이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이 길 맞네. 다음 모퉁이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그 빌딩이 나올 거야. 유즈키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 찾은 요코스카는 다니기 편한 도시였다. 일방통행인 차도가 많았고 그 양쪽에 자리한 인도도 널찍했다. 도로 전체가 군데군데 미묘하게 구부러져 있는 것도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그 길가에 다양한 음식점이 늘어서 있었다. 있다, 여기야. 야요이는 걸음을 멈추고 크림색 빌딩을 올려다봤다. 두 사람이 찾는 가게의 간판이 유즈키의 눈에도 들어왔다. 4층이었다. 빌딩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오후 5시가 되기 전이라 오픈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었다. 4층으로 올라가자 눈앞에 입구가 나왔다. 오늘 출연진을 소개하는 간판이 세워져 있었지만 문은 닫혀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고 조심스레 당겼다. 잠겨있지 않았는지 스르르 문이 열렸다. 금세 눈앞에 작은 카운터가 보였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중년의 남성이 선 채로 노트북 컴퓨터를 보고 있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유즈키와 야요이를 바라봤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히노라고 합니다. 가미오 씨에게 소개를 받아서. 남자는 표정을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로 사정은 들었습니다.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다. 이름은 가시마라고 했다. 유즈키와 야요이는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갔다. 넓은 플로어에 다소 작아 보이는 탁자와 의자가 늘어서 있었다. 그 너머로 무대가 보였다. 가시마는 유즈키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다카토 씨의 열렬한 팬이시라고 가미오 씨에게 들었습니다. 가시마의 질문에 유즈키는 네 하고 대답했다. 유라쿠초에 있는 재즈클럽에서 처음 연주를 듣고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주를 들으러 다녔는데 최근에는 이름을 거의 못 봐서. 그랬더니 돌아가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젊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괜찮은 남자라 그 친구를 보려고 가게를 찾아오는 여성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 다카토 씨는 자주 이곳에서 연주했나요?
일로 찾은 건 1년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일로 찾은 건요? 손님으로는 자주 찾으셨거든요. 요코스카를 좋아하신다면서요. 유즈키는 얼굴 근육이 굳어지는 걸 느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 애초에 도모야가 요코스카에서 연주를 했다는 사실도 가미오에게 듣기 전까지 몰랐다. 어째서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야요이를 데리고 라이브 하우스를 찾아온 것이다. 가미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가게 위치를 물었더니 그러면 제가 매니저에게 연락해주죠. 라고 말해주었다. 손님으로 올 땐 혼자였나요? 아니요. 따님과 함께였습니다. 혼자 오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따님요? 유즈키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딸 말인가요? 네, 딸이요. 가시마는 당연한 소리를 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리가 없다. 도모야에게는 아들밖에 없었다. 맞다. 잠시만요. 가시마가 일어나 어딘가로 갔다. 유즈키는 진정하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아직도 동요가 멎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거지? 딸이라니. 야요이는 글쎄 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도모야 씨가 재혼한 건 아니지. 재혼이라니. 전에도 결혼한 적이 있었고 그때 낳은 아이일지도 모르잖아. 유즈키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돼.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어. 가시마가 파일을 가지고 돌아왔다. 사진이 있네요. 다카토 씨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찍은 겁니다. 그는 탁자 위에 파일을 펼쳐놓았다. 안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중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찍혀 있군요. 유즈키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사진 속 인물은 모두 셋이었다. 한 가운데에 젊은 여성이, 그 양쪽으로 도모야와 가시마가 있었다. 여성은 훤칠한 키에 세련된 원피스가 잘 어울렸다. 생김새는 다소 이국적이었지만 미인형에 속하는 얼굴이었다.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유즈키의 물음에 가시마는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합니다. 들은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없네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는지 가시마는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귀에 대며 자리를 떴다. 유즈키도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켜고 가시마가 이쪽을 등지고 있는 걸 확인한 뒤 사진을 찍었다. 이 사람 몇 살로 보여? 야요이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모르겠네. 한 20대 같긴 한데. 누굴까? 유즈키의 혼잣말에 야요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체 뭐라고 해야 할지 난감한 것이리라. 가시마가 자리로 돌아왔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저는 슬슬 영업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한 가지만요. 다카토 씨가 요코스카에 왔을 때 여기 말고 자주 가는 곳이 있었나요? 야요이가 물었다. 즐겨 찾는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이 근처입니다. 가시마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켜서 장소를 알려줬다. 그리고 도부이타 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광택이 있는 소재에 화려한 자수를 새긴 야구 점퍼인 스카잔을 구입했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는군요. 도부이타 거리와 스카잔, 도모야의 입에서 나온 적 없던 단어들이었다. 빌딩을 나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마침 저녁 시간이라 그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야요이가 가는 길에 전화로 예약을 해줬다. 길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은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입구에서 이름을 대자 여성 직원이 자리까지 안내해줬다. 메뉴를 보니 채소와 해산물이 들어간 파스타가 명물인 것 같았다. 식욕이 없던 유즈키는 야요이에게 메뉴 선정을 맡겼다.
야요이는 단품으로 몇 가지를 주문했다. 유즈키는 스마트폰 화면에 아까 전 사진을 띄워 여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도모야 씨가 몇 살이었지? 세상을 떠났을 때 44이었어. 그럼 만일 20살 때 낳은 아이면 지금쯤 24시겠네. 유즈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젊었을 적에 낳아서 숨겨둔 아이라는 소리야? 그럴 린 없겠지. 미안, 잊어버려. 야요이가 황급히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음식이 나왔다. 화이트 와인잔을 들었지만 건배할 기분은 아니었다. 식욕이 없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맛있었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맛이었다. 도모야가 좋아할 만했다. 하지만 그는 유즈키를 이 가게에 데려오지 않았다. 그가 함께 식사를 즐겼던 상대는 다른 젊은 여성이었다. 생각해 봤는데 난 그 사람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을지도 몰라. 포크를 쥔 손을 내려놓고 유즈키가 말했다. 나랑 만나지 않는 동안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나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의 전부라고 생각했지. 보통 그렇지.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 그런 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야요이는 위로하듯 말했다. 모르는 게 좋은 걸 찾아낸 걸까? 야요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아, 신경 쓰지 말라니까.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야. 지인의 딸이거나 아니면 친척 조카거나 뭐 그런 거겠지. 그럼 왜 가시마 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왜 딸이라고 한 거야? 날 이 가게에 데려오지 않은 건 왜구. 요코스카에서 연주한다는 사실조차 숨겼어. 그건 왜?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야요이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 모습을 보고 유즈키는 미안 하고 사과했다. 너한테 뭐라고 할 일이 아닌데 미안해. 야요이는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갑갑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쳤다. 계산은 자리에서 하는 것 같아서 종업원을 불렀다. 신용카드를 그녀에게 넘긴 뒤 유즈키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혹시 이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자주 왔다고 들었는데. 종업원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이 두 분이라면 전에 자주 오셨어요. 전에 한번 콘트라베이스를 맡기신 적이 있었죠. 자리에 둘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억나네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이였나요? 기묘한 질문에 종업원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아, 그건 저도 모르겠네요. 아주 가까운 사이 같아서 연상연하 커플인가 했는데 이분들이 왜요? 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손 안의 스마트폰이 갑자기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가게를 나온 유즈키는 도부이타 거리로 향했다. 좌우지간 도모야가 자주 찾았다는 곳을 모두 보고 싶었다. 도부이타 거리에는 높은 건물은 별로 없고 작은 상점들이 즐비했다. 바나 레스토랑 같은 곳뿐 아니라 밀리터리 관련 상점도 많았다. 미군 기지가 있는 도시라 그렇겠지. 도시 전체에 미국 문화의 영향이 짙었다. 유즈키는 걸음을 멈췄다. 스카잔 전문점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도모야는 이곳에서 스카잔을 구입했을까? 스카잔 차림의 도모야는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나 그 사람한테 속은 걸까? 가게에 진열된 스카잔을 보며 유즈키는 그렇게 말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었어. 나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이. 어쩌면 그쪽이 진짜 얼굴이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와 결혼한 뒤에는 그 얼굴을 어쩌려던 걸까? 아니면 결혼할 생각조차 없었던 걸까? 유즈키 하고 야요이가 불렀다. 그만 가자.
비도 내리는데 그 말을 듣고서야 알아챘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고 있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빗속에서는 조금 울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할 테니까. 소노무라 치과 의원은 고층 빌딩 3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처음 개업한 건 다카토 료코의 조부인이 원래는 다른 곳에 있던 병원을 이전한 것이리라. 통유리로 된 출입문 안쪽 접수처에 여성 직원이 앉아 있었다. 다행히도 대기 환자는 없는 것 같았다. 유즈키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에 다시 출입문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디뎠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접수처의 여성이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진료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진료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유즈키는 그렇게 말했다. 원장 선생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전 희노라고 합니다. 말씀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가져온 명함을 내밀었다. 원장 선생님께요? 명함을 받아든 직원은 난감한 표정이었다. 의류회사 직원이 대체 무슨 볼일인가 싶은 눈치였다. 돌아가신 부군에 대한 일로 드릴 말씀이 덧붙인 말이 효과를 발휘한 모양이었다.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매서워지더니 잠시 기다려달란 말을 남기고 안쪽으로 사라졌다. 유즈키는 다시 심호흡을 한 뒤 숨을 가다듬었다. 다카토 료쿠가 어떻게 나올까? 문전박대도 각오하기는 했다. 직원이 돌아왔다. 여기서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유즈키는 안도했다. 다행히도 만나주기는 할 모양이다. 소파에 앉았다. 이내 안쪽에서 사람이 나타났다. 퍼뜩 고개를 들어 얼굴을 봤지만 모르는 사람이었다. 치료를 받고 나온 환자인 모양이다. 환자가 계산을 끝내고 돌아간 직후 젊은 남자가 밖에서 들어왔다. 접수처의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바로 안으로 들어갔다. 도모야에게 이 병원에는 여러 명의 치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다카토 료쿠가 지금 들어간 환자의 진료를 보는 거라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야요이와 요코스카에 다녀온 날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사진 속 여자가 누구인지는 여전히 알아내지 못했다. 도모야와 나눴던 대화를 열심히 반추해봤지만 단서가 될 만한 건 기억이 없었다. 그의 유품을 조사하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유즈키가 가진 건 없었다. 도모야의 집을 정리한 건 다카토 료코였다. 도모야에게는 다른 얼굴이 있었다. 그건 이제 사실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사진 속 여성은 또 하나의 도모야에게 중요한 존재였겠지. 요코스카에 사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도모야는 그곳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유즈키에게 요코스카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도 수긍이 간다. 도모야를 믿고 싶었다. 속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인정하면 그와 보낸 날들의 추억도 모두 부서져 버릴 것 같아서 그만 생각하려고 했다. 요코스카에서 보고 들은 걸 모두 잊어버리면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 누구보다 유즈키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고민 끝에 상처받을 걸 감수하고 진상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이대로는 평생 마음에 걸릴 것 같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수단은 하나밖에 없었다. 슥. 공기가 흔들리는 기척을 느끼고 유즈키는 고개를 들었다. 다카토 료쿠가 서 있었다. 가운은 입지 않았고 브이넥 니트의 청바지 차림이었다. 기다렸죠. 밖으로 나가죠.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유즈키의 대답을 듣지 않고 나갔다. 복도 끝에 관엽 식물이 놓여 있었다. 다카토 료코는 그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봤다. 장례식 때 보고 처음이죠. 잘 지냈어요? 말문이 막힌 유즈키를 보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보아하니 잘 지낸 것 같진 않네요. 오늘은 무슨 볼일이죠? 유즈키는 숨을 삼킨 뒤에 입을 열었다. 부탁이 있어요. 그 사람 도모야씨 유품을 보여주세요. 다카토 료코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무엇 때문이죠?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모야씨의 인간관계에 대해서요. 말을 애매하게 하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래요? 인간관계의 어떤 점을요? 유즈키는 상대의 눈을 보며 말했다. 여자 관계요. 다카토 료코는 눈썹을 쓱 올리며 말했다. 어머, 뜻밖이네요.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그 여자 관계란 게 당신과의 관계도 아니고 물론 나와의 관계도 아니겠죠. 유즈키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도모야 씨에게 따로 특별한 관계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인지 꼭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유품을 보고 싶다는 건가요? 네. 다카토 료코는 코웃음을 치더니 턱에 손을 올렸다. 한동안 그 자세로 있더니 유즈키를 보며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유품을 보여줄 순 없어요. 그 사람 개인정보 중에는 우리 가족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건 절대로 안 볼게요. 다카토 료코는 쓴 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든 눈에 들어오게 될 텐데. 어려운 부탁인 줄은 알지만 부탁드립니다. 유즈키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지 마요. 환자들이 보면 무슨 일인가 오해하겠네요. 고개 들어요. 유즈키는 고개를 들고 애원하는 눈으로 다카토 료코를 보았다. 치과 의사는 진저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을 아직 못 잊었군요. 얼버무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한 유즈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카토 료코는 그렇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아직도 당신을 괴롭히다니 나쁜 남자네요. 하지만 착각일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그 사람은 그렇게 요령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요령이 없었죠. 여기저기 양다리를 걸치진 못했을걸요. 그러니 재즈 뮤지션과 치과 의사를 양립하는 것도 어설펐고 거짓말도 잘 못했죠. 애인이 생기면 나한테 고지고대로 털어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남자가 당신 말고 또 애인이 있었다고요?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당신이 그 사람을 의심하는 근거는 뭐예요? 증거라도 있어요? 증거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지만 어떤 여성과 요코스카에서 자주 만난 건 분명해요. 요코스카요? 다카토 료코는 미간을 찌푸렸다. 유즈키는 스마트폰 화면 속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지인에게는 딸이라고 소개했다고 하는데 자녀분은 아드님 뿐이시죠. 다카토 료코는 화면을 힐끗 본 뒤 알겠다는 양 미소를 지었다.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이제 알겠네요. 아신다고요? 그럼 이 여성을 아시나요? 잘 알죠, 그 사람. 다카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분명 우리 딸이에요. 네? 하지만 다카토 료코는 청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조작했다. 그 사진은 좀 성숙해 보이는데 당시에는 17살,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었죠. 그보다 2년 전 사진이 이거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유즈키에게 화면을 내밀었다. 화면 속 사진을 보고 유즈키는 숨을 삼켰다. 교복 차림의 남학생이 서 있었다. 여린 외모에서 앳된 티가 났다. 장례식 때 못 봤어요? 그때는 남자 모습이었는데. 유즈키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분양을 올린 뒤에 도모야의 가족들 앞을 스쳐 지나갔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들의 얼굴을 볼 여유 같은 건 없었다. 당시에는 병설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요코스카 근처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학교에는 남자 모습으로 다녔지만 기숙사로 돌아오면 여자로 변신했죠. 학교와 상의에 허가를 받았어요. 이른바 트랜스젠더죠. 말문이 막힌 유즈키는 다시 사진 속 여자를 보았다. 듣고 보니 남자가 여장한 것 같기도 했다. 상상조차 못했다. 도모야에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건 그를 탓할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유즈키를 배려해서였다. 다카토 료코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사람 그렇게 자주 만나러 갔구나. 그건 나도 몰랐네요. 아이도 아무 말 안 했고요. 아마 말하기 어려웠겠죠. 우리가 이혼할 예정이라는 건 아이도 알고 있었으니까. 부부의 연은 진짜 끊어졌지만 부모 자식의 연은 끊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부모 자식의 연이라. 아무튼 이제 알겠죠. 모두 해결됐네요. 당신은 속은 게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다카토 료코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저기 아드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아들이 아니라 딸요. 다카토도 그 아이가 여자라는 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 따님은?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뭐 하게요. 요코스카에서 아빠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려고요. 미안하지만 아이에게 접근하지 말아줘요. 아버지의 불륜 상대하고 만나고 싶은 자식이 있을까요? 그 사람도 저 세상에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유즈키는 뭐라 반박할 말이 없었다. 머릿속이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럼 난 이만 가볼게요. 하고 다카토 류코가 뒤돌아 걸음을 옮겼다. 유즈키는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빌딩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고 있었다. 목적지 같은 건 없었다. 다리가 멋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다양한 상념들이 뒤섞였다. 도모야는 유즈키를 배신하지 않았다. 결혼하자고 했던 말은 아마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을 테고 그런 비극이 없었다면 구체화하기 위해 지금쯤 움직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편으로 그에게 망설임이 있던 게 아니었나 싶기도 했다. 부인과는 헤어질 수 있어도 자식과 연을 끊는 건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건 어쩔 수 없다. 유즈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세상에는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예외다. 대다수의 부모는 평생 자식을 사랑한다. 아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조차 꺼리지 않는다. 도모야도 그랬던 것이다. 몸과 마음의 성이 일치하지 않는 아들이 무척이나 걱정스러웠겠지. 요코스카에 가서 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한 힘이 되어 주겠노라 약속했을 것은 쉬이 상상이 갔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도모야의 머릿속에 유즈키의 존재는 없었으리라. 영원히 이길 수 없는 사랑의 라이벌이 있었던 거구나. 유즈키는 그렇게 생각했다. 신사용품 매장에서 근무한다는 도가 씨는 사소한 행동거지 하나에서도 기품이 배어나오는 남자였다. 어느 날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거울은 왼쪽 오른쪽이 반전되어 비치는데 왜 위아래는 그대로인 거냐고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웃어 넘겼는데 막상 대답하려 하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가시는 유즈키와 야요이에게 물었다. 옆에서 요시노가 희죽거리고 있었다. 아마 답을 아는 것이리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야요이가 말했다. 거울이 위아래가 반대면 불편하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요시노가 끼어들었다. 위아래가 반대로 비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거지. 거울은 원래 그런 거잖아. 그건 대답이라 할 수 없지. 모르겠네. 유즈키,
넌 알겠어? 아니, 전혀 모르겠어, 나도. 유즈키가 고개를 저었다. 생각해 본 적도 없는걸? 답은 간단합니다. 도가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금 우리는 마주보고 있죠. 이 상태에서 왼쪽을 봐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다니요. 그야 이렇게 하겠죠. 야요이는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다. 그렇겠죠. 마주 앉은 저나 요시노와는 반대 방향이죠. 그럼 다음엔 위를 봐달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이번에는 모두 똑같이 위를 올려다보겠죠. 한마디로 왼쪽, 오른쪽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지만 위아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죠. 거울 속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아래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답이죠. 네? 그게 뭐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야요이가 유즈키를 보며 물었다. 넌 알겠어? 알 것 같아. 도가시가 밝게 웃었다. 그럼 됩니다.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걸요. 요컨대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일과 외부에서 부감해 생각해야 할 일이 있으며 그걸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도가시는 하이볼 잔을 들었다. 유즈키는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말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자극을 줬다. 분명 머리가 좋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겠지. 오늘은 아자부 주반에 있는 닭꼬치 집을 찾았다. 야요이가 불러서 온 건 아니다. 유즈키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야요이가 요시노와 상의해 도가시를 소개한 것이었다. 오늘 밤 모임은 즐거웠다. 음식과 술도 맛있었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이만큼 해방감을 맛본 게 대체 얼마만일까?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11시가 돼가고 있었다. 슬슬 야요이에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 이번에는 스마트폰을 왼쪽에 놓아야겠다 생각했다. 도가시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다. 지금 몇 시야? 10시 56분이네요. 야요이의 물음에 유즈키보다 먼저 도가시가 대답했다. 손목시계를 보고 있었다. 문자판이 투명해 내부의 기계가 비치는 디자인이었다. 사실 아까부터 시계에 눈길이 갔다. 그 시계 멋지네요. 유즈키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해밀턴의 재즈 마스터인데 스켈레톤이라 마음에 듭니다. 재즈 마스터라는 모델인가요? 네, 재즈 음악처럼 혁신과 현대성을 겸비한 컬렉션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지은 이름이라는군요. 미국의 정신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군요. 그런 시계가 있는 건 몰랐다. 도모야는 알고 있었을까? 그러고 보니 제 조카가 대학에서 경음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는데 락이 아니라 재즈를 한다는군요. 요시노가 말했다. 대학 축제에서 공연했더니 신선했는지 꽤나 반응이 좋았답니다. 신기하네요. 젊은 학생이 재즈라니. 친구의 영향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친구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즈 뮤지션이었는데 유품으로 남긴 우드베이스를 연주하게 됐다나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 친구 이름이 뭔가요? 제 조카요? 아니요. 우드베이스를 연주한다는 학생 이름이요. 이름까진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학부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면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요시노는 스마트폰을 재빨리 조작했다. 여기 있네요. 이 영상입니다. 유즈키는 그가 내민 화면을 들여다봤다. 경음악부의 부원들이 연주하는 정지 화면이 차례로 흘러나왔다. 저도 모르게 하고 외쳤다. 우드베이스를 연주하는 청년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이다. 요시노가 영상을 정지시켰다. 유즈키는 청년의 얼굴을 뚫어져라 들여다봤다. 다카토 료코가 보여준 남자였을 적의 아들과 꼭 닮았다. 게다가 여장 같은 건 하지 않았다.
여장은커녕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사람을 잘못 본 걸까? 하지만 닮아도 너무 닮았다. 다른 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사람 이름 꼭 알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요시노에게 그렇게 물었다. 알겠습니다. 조카에게 물어보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요시노는 스마트폰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즈키는 옆자리에 야요이를 보았다. 어떻게 된 거지? 하지만 야요이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할 뿐이었다. 우드 베이스를 연주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왜 궁금해하시죠? 도가시가 물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좀 하고 말을 흐렸다. 요시노가 자리로 돌아왔다. 알아냈습니다. 다카토 군이라고 합니다. 치대 2학년이라는군요.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틀림없다. 도모야의 아들이다. 하지만 왜 남자 모습인 걸까? 여장은 그만둔 걸까? 유즈키 하고 부르는 야요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만 일어날까? 그러자. 도가시와 요시노에게는 미안했지만 술자리를 즐길 기분이 아니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두 남자에게 사과하고 먼저 가게를 나왔다. 트랩핸드에 가자. 가게를 나오자 야요이는 그렇게 말했다. 할 말이 있어. 뭔데? 거기 가면 알 거야. 야요이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택시에 탔지만 야요이는 목적지를 말한 뒤로 줄곧 말이 없었다. 할 말이란 게 뭘까? 아마 도모야와 그의 아들에 관한 일일 테지만 야요이는 뭔가 알고 있는 걸까?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야요이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뒤 빠른 걸음으로 트랩핸드로 향했다. 그 뒷모습에서는 어떠한 각오가 느껴졌다. 가게에 들어섰을 때 손님은 한 명도 없었다. 카운터 안쪽에 있던 가미오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가미오 씨, 오늘은 여기 통째로 빌릴 수 있을까요? 야요이가 물었다. 통째로요? 혹시... 가미오가 유즈키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네, 유즈키에게 그 일을 털어놓아야 할 것 같아요. 그때는 다른 손님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가미오 씨가... 알겠습니다. 가미오는 카운터에서 나와 출입문으로 향했다. 뭔데? 털어놓는다니 대체 뭘? 설명할 테니까 일단 앉자. 카운터에 앉는 야요이를 보고 유즈키도 따라 앉았다. 가미오가 카운터로 돌아왔다. 음료는 뭘로 드릴까요? 블러디 메리로요. 미리 정해놓았는지 야요이가 바로 대답했다. 희노 씨는... 그럼 전 싱가포르 슬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가미오는 바로 재료 준비를 하다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야요이 쪽을 바라봤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즈키가 봤어요. 도모야 씨 아들이 연주하는 동영상을요. 남자 모습으로. 가미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유즈키는 그저 아연할 뿐이었다. 두 사람의 이 담담한 대화는 뭐지? 야요이가 유즈키 쪽으로 돌아앉았다. 사과해야 할 일이 있어. 내가 널 속였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사진 아직 가지고 있어? 요코스카 라이브하우스에서 찾은 도모야 씨가 모르는 여자랑 찍은 사진 말이야. 갖고 있는데. 보여줘봐. 유즈키는 가방에서 꺼낸 스마트폰을 조작해 사진을 불러왔다. 이 사진이 왜? 야요이는 화면을 힐끗 보더니 툭 말했다. 그거 가짜야. 뭐라고? 한가운데 있는 건 사실 다른 여자야. 거기 도모야 씨 아들 사진을 합성한 거지. 그거 합성 사진이야. 합성? 그럴 리가. 사진을 보여준 건 가시마 씨잖아.
다카토 씨의 딸이라고 들었다고 했고 너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고 야요이는 말을 이었다. 가시마 씨도 공범이야. 가미호 씨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거고. 공범이라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여기서 가미호 씨가 나오는데. 유즈키는 카운터를 보았다. 가미호는 말없이 쉐이커를 흔들기 시작했다. 처음에 이 가게에 날 데려왔을 때 일 기억나? 결혼 상대를 물색하는 여자 손님을 가미호 씨가 도와줬잖아. 그걸 보고 번뜩였어. 유즈키를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고. 속박? 벗어나게 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긴. 도모야 씨의 속박 말이야. 당시 넌 그 사람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어. 생활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안색도 좋질 않았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남자를 소개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가미호 씨에게 조언을 구한 거야.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가미호가 두 사람 앞에 칵테일 잔을 내려놓았다. 야요이는 곧바로 잔을 들었다. 블러디 메리는 핏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유즈키는 싱가포르 슬링을 한 모금 마신 뒤 가미호를 올려다봤다. 그래서 가미호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지. 사실 도모야 씨에게 유즈키 말고 애인이 있던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고 말이야. 그 사실을 알면 아무리 유즈키라도 마음이 식을 것만 같았어. 놀란 유즈키는 친구의 얼굴을 노려봤다. 그게 뭐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제 생각에도 좋은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가미호가 조용히 말했다. 야마모토 씨 심정은 이해가 갔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에 먹칠을 하는 건 역시 너무 잔인한 일이니까요. 어설프게 행동했다가는 희노 씨가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획을 제안했죠. 다른 계획이라뇨? 다카토 씨가 수수께끼 여성과 주기적으로 만났다는 흔적을 위장하는 것까지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여성이 딸이었다는 걸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 야요이가 말했다. 도모야 씨가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 유즈키는 마음을 놓겠지만 동시에 부모 자식의 인연이 얼마나 끈끈한지 재확인하게 되겠지. 그러면 그 사이에 자기 자리가 없었다는 걸 깨닫게 될 테고.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 도모야 씨 아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지. 그럼 요코스카에서 아들과 만났다는 걸로 해야 하나 했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미호가 말을 받았다. 몰래 만났던 상대가 딸이어야 강한 인상을 남기겠죠. 연상 연하 커플로 보일 만큼 친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희노 씨는 질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연상 연하 커플.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유즈키는 기억을 떠올렸다. 이내 생각이 났다.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있던 직원도 공범이었나요? 가시마 씨에게 부탁해 연기를 해줄 만한 사람을 소개받았죠. 야마모토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훌륭한 연기를 선보인 모양이라 안심했습니다. 유즈키는 이마를 짚으며 그날 일을 되짚어봤다. 듣고 보니 모든 게 이해가 갔다.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간 것도 야요이가 가시마에게 물어서였다. 모두 시나리오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도부이타 거리도 스카잔을 샀다는 이야기도 다 거짓말이었어? 유즈키는 야요이를 보았다. 그래, 로맨틱한 에피소드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야요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난 그 얘기를 듣고 울었어. 전부 지어낸 이야기였는데. 그런 날 보고 속으로 웃었지. 말도 안 돼.
나도 필사적이었어. 속이기는 싫었지만 모두 널 위해서. 됐어,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유즈키는 가방을 들었다. 나 갈게. 기다려. 야요이가 오른손을 내밀었다. 내가 갈게. 그녀는 일어나 가방을 열었다. 계산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접하죠.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마셨어요. 가미호는 푹 쉬라는 말로 야요이를 배웅했다. 야요이는 가방을 들고 유즈키에게서 등을 돌리더니 돌아보지 않고 가게를 나섰다. 카운터에 남겨진 잔에는 빨간 액체가 반쯤 남아 있었다. 왜 오늘 밤에 야요이는 이 칵테일을 주문한 걸까? 친구에게 우롱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미호가 물었다. 그런 건 아닌데. 비밀을 털어놓으며 야마모토 씨도 동요한 모양이군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가시다니. 히노 씨가 알아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인데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요? 그게 뭔가요? 모르시겠습니까? 당신을 속인 공범이 또 있다는 걸. 유즈키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이내 퍼뜩 고개를 들었다. 설마 다카토 료코 씨? 맞습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 이 속임수는 성립할 수 없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에 협조를 하겠습니까? 죽은 남편의 불륜 상대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귀찮은 연극에 동참하려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아들이 트랜스젠더라고까지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여간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왜... 누군가가 다카토 료코 씨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당신이 하루빨리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아마 애원하고 설득했겠죠.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는 아니고요. 야요이가 그분에게 어떻게 설득했을까? 유즈키는 상상조차 가지 않았다. 블러디 메리, 야마모토 씨가 이 칵테일을 주문한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던 거죠. 친구를 위해서라면요. 설령 자신이 상처받는다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닙니까? 뭉클한 뭔가가 유즈키의 가슴에 솟아올랐다. 무엇이 행복이라 여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가미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노 씨에게는 당신을 위해서라면 피 흘릴 것도 각오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멋진 일이죠. 안 그런가요? 유즈키는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자 지금도 도모야와의 추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에 대한 감정을 주저없이 토로할 수 있는 건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눠준 존재가 늘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고마움을 잊고 있던 걸지도 모른다. 눈을 뜨고 가미호를 올려다봤다. 저 주문해도 될까요? 뭘로 드시겠습니까? 유즈키는 그가 든 잔을 바라봤다. 블러디 메리, 오늘 밤은 나도 피를 흘리자. 그리고 이걸로 끝을 내는 거다. 내일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다. 알겠습니다. 가미호가 정중히 대답했다.